다음으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두 분의 박사님이 15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의 이기동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기동입니다. 우선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장성택 숙청 이후에 또는 숙청과 관련해서 김정은 정권 또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설들이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얘기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얘기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좀 뭔가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북한의 그 숙청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현재를 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그 56년도에 그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67년도에 이른바 갑산파 사건이라는 두 개의 어떤 대형 이번 장성택 숙청에 버금가는 대형 또는 그 이상의 그 숙청 사건이 있었죠. 그 숙청 사건을 보면은 사실 그 정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숙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공통점이. 그리고 숙청 사건 이후에는 정권이 안정이 됩니다. 상당히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체제의 효율성은 좀 감소를 하죠. 예컨대 장성택 숙청 이후에 보면은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숙청을 주도한 세력이 보면은 김정은 개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여러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장성택 세력을 친단 말이죠. 그 말은 곧 장성택 세력이 그만큼 강력한 정치 권력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라고 분석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소위 비장성택 세력이 한 세력으로서만 장성택 세력을 칠 수 없을 만큼의 또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의 어떤 정치 권력의 장악, 안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대형 숙청 사건 이후에는 체제는 급속히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56년도 족파 사건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다가 61년도 4차 당대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산 파가 이제 당정군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61년도 4차 당대죠. 67년도 갑산파 사건 이후에 사실상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가 이제 확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에 계기로 어쨌든 당분간은 단중기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확립이 굉장히 속도 있고 비교적 공고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른바 6.28 방침이라고 보여지고 있던 그런 내부 경제 개혁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4개의 경제 중앙특구와 13개의 지방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이른바 개방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정책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정권이 불안정했을 때 추진하기 좀 어려운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던 것도 김정일 정권이 이 어느 정도 공고화된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라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더더욱이 남북 관계는 정권의 일종의 안정 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죠. 예컨대 정권이 불안정하면은 강경한 대남 정책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한다든가 또는 유화적인 대남 정책을 통해서 어떤 내부의 불안정에 대한 관심을 호도시킨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취해왔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 대남 정책, 유화 정책은 결국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렇게 자신감 있고 그야말로 자기들 스스로가 통큰 양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대남 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라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안정적일 것이다.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유효하고 어떤 타당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최근에 심지어 미국의 DIA에서도 국가정보국에서도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DIA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북한 붕괴론과는 좀 대치되는 미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정책들이 나왔는데 대남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몇 가지로 보면은 북한이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확고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청와대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청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국방위원회 대표다, 통전부 대표가 아니고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좀 빨리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부문별 회담이라든가 또는 무슨 실무회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한가롭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좀 급하다. 좀 빨리 가자. 그래서 빨리 가려면 뭐냐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풀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이번 고위급 회담은 그래서 정치회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회담이라는 것은 곧 막혔을 때 돌파구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북 현안의 어떤 복잡성과 다양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회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북한은 이제 남측에 요청을 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국방위원 제안을 하면서 김정은의 특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명. 기존에는 이제 이 상부의 위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의 특명, 이렇게 최고 수뇌부의 특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 제안의 어떤 권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 수뇌부의 특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좀 오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야말로 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제 행동을 선조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방 중상 중단이란가 이제 군사적 대결 중단이라는 건데 여기서 비방 중상 중단을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비방 중상 중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위 남북 합의, 기본 합의서라든가, 뭐, 여기에서 나왔던 비방 중상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 게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일단 뭐, 일본 언론이라든가 한국 언론에서 이제 뭐, 가계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제, 이른바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뭐 그런 보도들이 이제 잇따르는데, 사실 북한 권력구조의 속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존엄을 모독하는 거죠. 뭐 그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방 중상 중단을 하자는 것은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또는 분위기를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콧바뜨리는, 뭔가 분위기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요 자체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의장 평화 공세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물론 뭐 그런 과거의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다음날 반박을 하고 일축하고 나왔죠. 이건 예전에는 별로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음날 바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그런 행동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고위급 회담 자체에서도 북한이 통큰 용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언론들 통제하는 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를 표시한다든가, 그다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과거에는 좀 다른 형태의 이 모습들이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은 최근 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매우 확고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의지들이 갑자기 생겼느냐? 좀 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 한국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유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흔히 얘기 나오는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하고 원산 마식령 연계시켜서 저희 경제적 연계 효과를 노린다든가, 해주 이쪽으로 또 개성공단을 연계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죠.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좀 더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작년 3월 30일 날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소위 병진 노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호적 대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호적 대환경 조성.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모든 자원을 경제 발전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대외 여건을 좀 평화롭게 가져가자. 이제 더 이상 남북한이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잖아요, 대외적으로. 그게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하나고, 두 번째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예비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만만한 게 이제 한국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 얻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외교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일변도적 외교 전략을 추진했다라면, 이제는 이른바 좀 중국 일변도적 외교 전략에서 탈피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남한과의 다각적인 관계의 이 채널을 좀 뚫어야 되겠다. 중국 일변도적 전략에 나가겠다. 그 시발점으로서 우리 성기영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의 남북관계의 그 발전, 개선이라는 것은 아주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죠, 조건이죠. 그런 맥락에서 현재 그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그 쟁점이 될 만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국과의 이 모종의 그 공감 속에서, 정책적 공감 속에서 이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한국에 대한 최근의 이 전략은 이 소위 한미 관계에 일정한 균열을 내고 이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지금 그 역사 문제로 이렇게 그 완전히 좀 거의 단절 상태에 있죠.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미일 관계에 비하면. 예컨대 한미 간의 주요 현안들이 있죠.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MD 참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자력 협정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라든가, 이 문제들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답보 상태입니다. 미일 간에는 양국 간의 주요 현안들이 다 타결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한미 관계의 일정한 이 소환한 시점, 또는 뭐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해서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분위기라는 것은 북한을 추동해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라. 그것만이 결국 한국을 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하나의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국의 전략과 북중 간의 그런 공감들도 일부분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이건 제가 말씀드린 쟁점입니다. 그런 의구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이 남북 관계는 일단은 모멘텀이 마련됐는데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자꾸 창출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마 이번 성과는 단발성의 끝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고위급 회담을 계속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슈를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파급시켜 나가느냐, 다른 이슈로 계속적으로 파급을 시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좋은 분위기가 관광 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로 이걸 어떻게 소위 스피드 오버, 파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특히 저는 육자회담 재개가 이런 모멘텀을 유지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남북관계의 흐름과 분위기에 육자회담의 재개라는 분위기가 가세된다라면은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오이사 조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오이사 문제를 소위 출구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오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출구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북한은 입구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이 오이사 문제를 남북한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입구와 출구의 어느 지점에서 남북한이 이 절충점을 찾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 역시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회담 성격으로서의 고위급 회담의 지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214 합의가 이행되고 또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는 것이 핵 문제나 또는 524 조치와 같은 다른 이슈들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북한이 최근에 남북관계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북한 내부의 수요 이외에 중국과 미국 등 좀 폭넓은 그 지평에서 쟁점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벽 박사님이 마지막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제 말씀 들어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어제 유엔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발표가 있었고 잘하면이라고 해야 될지 잘못하면이라고 해야 될지 북한 인권 문제와 김정은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쭉 이렇게 저 시나리오를 쭉 예상해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유엔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서 발표하실 때 제가 저기 자료집은 안 보고 핸드폰 보는 거 보셨을 텐데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언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뉴스가 이 인터넷상으로는 일면 톱 기사로 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2,000여 개가 달렸어요. 예, 또 서방 사람이고 또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다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권력 정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아는 일부 사람들은 유엔 덕택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신중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의지 통일을 원하는 우리 분단 남북한의 의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잘 컨트롤해 나가려고 하는 남북한 정권의 기대와 관계없이 다른 어떤 힘과 채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 고경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또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남북 협력이죠. 동시에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개되는 소위 국제 협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영 박사께서 이번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의미 부여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국제연구원에 계시면서도 상당히 균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북한 관련의 요인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 요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남한 정부 요인 다른 하나는 북한 정부 요인이죠. 그것을 첫째, 둘째로 만약에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 더 이제 더 한다고 하면은 이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 국제적 원심력 또는 남북 간의 기존에 서로 갈등하고 이 대화의 기회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한 두 정권이 어쨌든 간에 이 남북 통일 문제를 이 새롭게 집권한 남북의 두세 지도자가 한번 얘기해보고 하자. 그래서 소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심력, 남북 협력 요인을 좀 만회해보자. 그런 의지가 둘이 뭐 전화를 했는지 뭐 꿈꾸면서 따로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북돋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여기 국제연구원도 있고 뭐 국제연구원들끼리 뭐 협약도 한다고 했는데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통일 의식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의뢰해서 분석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 8월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이제 책자로도 나왔는데 조금 소개를 드리면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사가 2007년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노무현 정부 말기 그때와 그 이후에 이명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시기에 비하면은 그 전에 2007년까지는 뭐 60% 최소 60% 그 전에는 뭐 김대중 이때까지 해서 7, 80% 올라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한 관계가 안 좋고 천안함 연평도 뭐 들면서 작년까지 50%로 떨어졌어요. 그 5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는 사람 반, 안 하자는 사람 반. 그럼 할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50%로 떨어져서 그게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통일을 하자는 사람 중에서 통일을 왜 하자 그러냐? 보기가 아주 뭐 대표적인 보기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죠? 같은 민족끼리니까 우리 다시 합쳐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민족 재결합. 그게 예전에는 한 50%, 60% 됐는데 지금 뭐 40%도 안 돼요. 30 몇 프로, 35%대 이렇게 되고 그전에는 낮았는데 올라간 두 번째가 강력한 2위를 지금 도약한 게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 북한의 이건 3차 핵실험, 기존의 2차 핵실험,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런 거 보고 뭐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전쟁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분단이 됐고 지금까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그럼 북한을 어떻게 보니 우리 4개의 보기에 있었어요. 협력 대상, 뭐 지원 대상, 그 다음에 경계 대상, 적대 대상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정적 인식이 심해요. 그러니까 경계 적대 대상이 반이 넘어요. 왜 그러냐? 역시 뭐 우리도 교회나 뭐 기업의 세습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3대 세습, 그 다음에 핵 무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인식이 안 좋아요.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냉정한 인식 속에서 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것보다는 교류 협력해서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 전쟁도 안 일어나고 통일을 단번에 하지 않고 비용도 좀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주 냉철한 형질주의적인 인식 속에서 가장 가능한 그 최적합한 정책 방향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두 분단 정권이 그걸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분단이 됐습니까? 권력이 분단을 시켜놓고 그 분단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을 자꾸 동원하고 한쪽으로 줄새기고 하고 있는 게 남북한 분단 정권이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평화재단 같이 이렇게 이름 있고 전통 있는 이런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에서 이런 토론을 할 때 남북한 정권이 어쩌고 주변 4대 강국이 어쩌고 당연히 객관적인 정세를 알아야죠. 근데 이것을 논하는 관점과 방향은 우리 시민들이나 대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없다 이거예요. 여기 시민단체 특히 여기 평화를 중시하는 평화재단 얘기에서 작년에 정선체제 60주년이었는데 이제 분단체제 70주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한 지 5년이 지난 와중에 고위급 회담 한 게 좋은데 아까 그 제한적으로 얘기해 준 것처럼 이번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이 성경 박사께서 이 표현을 상당히 아까 신중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3장의 제목을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를 아까 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개선까지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타진해보는 한 번의 접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몇 가지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개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근혜 정부는 일단은 인도주의 그렇게 이상가족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내
여론이 많고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 때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정책하면서 남겨놓은 게 뭡니까? 저 철원 어디에 뭐 몇백억 지금도 짓고 있는 통일 무슨 센터인가 뭔가 그거 지금 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시멘트 같아갖고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DMZ 평화공원이에요. 이거는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남쪽 DMZ 남쪽 덜렁 하나 그 뭐 하나 지어 놓으면은 그 관광 가지도 않아요. 저쪽하고 좀 협력해서 해야 뭐 그런 것도 선정이 되고 나중에 잘 되면 남북이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앞에서 발표 있었지만은 이 김정은 정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그 세 가지죠. 대내적인 남북 관계 차원의 대외적인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는 선제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고 박근혜 정부도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앞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물론 그 고위급 접촉에서 앞으로도 만나자 이런 얘기 했지만은 날도 안 잡았고 뭐 그건 돼야 되는 거고, 그 대목에서 제가 하나 얘기하면은 이 청와대와 아까 말씀하신 통통라인을 대신하는 청와대와 북측의 뭐 국방인가요? 아무튼 저 상위 차원의 이것은 남북 관계를 열어나가는,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을 빨리 회복하고 이 서로 합의하고 이행하는데 정책의 효율성에는 긍정적이나 특히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배제되고, 여러분 최근에 뭐 아시죠? 예. 그 통일부 출신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전략비서관으로 갔다가 임명을 대했다가 며칠간 나오고 해명도 석연찮고, 예? 저기 군복만 벗은 육사 출신들이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외교안보 통일정책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분명히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상당히 지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볼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또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평가해야 될 이유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 문제를 미국과의 안전 보장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어떤 회담, 육자회담이든지 북미 직접 대화든지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이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북미 관계를 쭉 관찰해 본 결과 평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안정, 또 북한으로서는 이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북미 직접 당사자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하면은 그것이 양자면 더 좋지만은 아니면은 남한이 들어오는 다자회담도 상관없다. 그래서 80년대 이미 3자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수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4자 회담도 받아들였고 6자 회담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에 들어서 겨우겨우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지고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니까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돌아갔던 얘기, 이 한반도 문제가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전개돼야 되는데 좀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특히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남북 협력,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게 있었으니 그게 좀 강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의 저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그 두 개를 조화롭게 한다 그러면서도 대북 정책 원칙 중에 하나로 국제 협력을 따로 또 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비방 중상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남북 관계 현안으로도 이제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은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좀 다뤄야 될 또 대상이고 또 우리가 더구나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남한의 정부를 대표하고 있고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 역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다각적으로 해야겠다.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미래의 어떤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남북 간의 협력의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이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전제로 하되 소위 이 보편적인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 간이 협력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화학적인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지금 보이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그다음 그 이상 것을 만들 수 있는 또 잠재적인 미래의 어떤 그 비전으로서 남북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역시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정례화되고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 간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급적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두 번에 만나서는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은 상시화한다. 그 남북 관계 현안을 조율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가장 남북 당국 간의 가장 최고의 공식적인 그런 모임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그것을 상시화해 나가는 것이 일단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된다. 이게 불안하니까 국제사회도 불안하고 지켜보는 우리들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남북 간에 지금 놓여 있는 아까 성기영 박사가 맨 처음에 남북 관계를 뭐 복귀로냐 뭐 재구조하나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나는 관심 없고 일단은 분단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로 인해서 남북한 우리 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과 당국 간 회담의 제1순원이란 노라 이거야. 그게 이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이게 국제인권 그 용어로 평화권, 평화적 생존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권하고 평화가 선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국제연구소에도 계시고 정부의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오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한테 제가 토론자이지만은 오히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